드디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왔다. 숨막히는 도시의 공기, 끝없이 이어지던 야근, 공허한 관계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찍었다. 까마귀 골짜기. 이름 한번 을씨년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그 음침함이 지금의 내게는 위안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깊은 고립감. 그것이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으니까 버스는 구불구불한 상위를 한참이나 올랐다. 창밖은 온통 짙은 안개뿐이었다.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겁에 질린 여행자를 붙잡으려는 유령의 팔처럼 보였다. 버스 안에는 나 외에 승객이 2명 더 있었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이따금 들려오는 거친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까마귀 골짜기 입구라는 표지판 앞에서 내렸을 때 이미 해는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사방은 금세 어둠에 잠겼다. 여관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이라고 했지만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았다. 스마트폰 지도 앱은 이곳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메시지만 뜰 뿐. 가끔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질퍽거리는 흘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까마귀 골짜기 여관. 낡고 퇴색한 간판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여관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담쟁이 덩굴이 건물의 반 이상을 뒤덮고 있었고 몇몇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폐가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정말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로비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공간은 어두컴컴했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만이 겨우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희미한 정우 하나가 힘겹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인기척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저 예약했는데요. 내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어색하게 울렸다. 그제야 노인은 신문을 천천히 내렸다. 깊게 펜 주름과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서연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이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숲밖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손은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숙박계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노인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어딘가 불편하고 불쾌했다. 마치 내 속을 전부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300여 호여. 그가 건넨 열쇠는 요즘 호텔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묵직한 황동 열쇠였다. 열쇠 구리에는 3괸4라는 숫자와 함께 작은 까마귀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조각이었다. 계단은 저쪽입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어두컴컴한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다. 군데군데 벽에 걸린 풍경화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였고 몇몇 그림은 액자가 기울어져 위태로워 보였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비명을 질러댔다. 창문 하나 없는 복도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주었다. 오직 내 발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유령처럼 복도를 떠도는 듯했다. 삼겜사원은 복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문에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게 느껴졌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예상대로였다. 낡은 침대와 옷장, 작은 테이블과 의자 하나,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덜룩한 자국이 눈에 띄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창밖으로는 빽빽한 나무들이 들어차 있어 안 그래도 어두운 방 안을 더욱 침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스며드는 한기였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가방에서 옷가지 몇 개를 꺼내 옷장에 넣으려는데 옷장 문을 열자마자 코를 훅 찌르는 냄새가 났다. 오래된 조명 냄새 같기도 하고 희미하게 비릿한 냄새가 섞인 것 같기도 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침대 시트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지만 만져보니 눅눅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침대 옆 바닥 카펫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다. 피일까? 아닐 거야. 오래된 와인 자국이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치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완벽한 고립감.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섬뜩한 공포가 되어 나를 짓눌렀다.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전화기 한 대와 투숙객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안내문에는 여관 시설과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읽기가 어려웠다.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저 이 낯선 공간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이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세면대에는 누런 물때가 끼어 있었고 거울에는 김이 서린 것처럼 얼룩이 져 있었다. 샤워기에서는 녹슨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래도 뜨거운 불이라도 나오면 다행이겠지.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다. 낯선 장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 방 자체가 풍기는 음산한 기운 때문일까? 문득 방 안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깥의 빗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관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내 작은 파우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분명히 테이블 안쪽에 잘 놓아두었는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주워 올렸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잘못 본 것이겠지.
아니면 내가 무심코 건드렸거나 애써 태어난 척하며 가져온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창밖에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삐걱거림,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불을 켠 채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이 불안하고 낯선 밤이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결국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불을 환하게 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방 구석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했다. 낡은 침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소리와 함께 정체 모를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런 외부의 소음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해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다. 벽 속에서 무언가 작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 마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곤대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마른 나무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불쾌하고 신경을 거스르는 의미 없는 소음의 파편들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특히 방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슥, 슥,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자루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섬뜩한 마찰음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어졌다. 혹시 다른 투숙객일까 하지만 이 낡고 텅 빈 것 같은 여관에 이 깊은 밤에 복도를 서성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이번에는 무언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사각사각, 마치 동물의 발톱으로 벽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 나는 침대에 못 박힌 듯 누워 그 소리에 집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벽 안쪽에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혹은 벽을 부수고 나오려는 것처럼 격렬하게 들렸다. 쥐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공포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막았다. 제발 멈춰줘. 제발.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기괴하고 불길한 형태로 변해갔다. 이제는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기도 했다. 문득 방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이 낡은 문이 제대로 잠겨 있기는 한 걸까? 만약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공포가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참 동안 문을 흔드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이윽고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 전야처럼 더 큰 공포를 예고하는
불길한 고요함이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나는 잠깐 졸았던 것 같다.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얕은 잠이었다. 같은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밤새 겪었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눅눅했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도 방 안에 안개처럼 떠도는 듯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비는 그쳐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여관 주변을 온통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섬에 갇힌 기분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려 옷장 문을 열었다. 어젯밤 나를 불쾌하게 했던 그 묘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나왔다. 마치 아주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황급히 옷장 문을 닫았다. 기분 탓일 거야. 이 모든 건 내 예민한 신경 때문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내 작은 송어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잠든 사이에 떨어진 걸까 하지만 거울은 테이블 가장자리도 아닌 안쪽에 놓여 있었다. 저절로 떨어질 리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깨뜨린 것처럼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이 방에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는 황급히 방을 나섰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침 식사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여관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로비로 내려가 어젯밤 그 노인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천천히 신문을 내렸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혹시 이 근처에 다른 숙소나 아침 식사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 골짜기엔 여기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방에 혹시 난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밤새 이상한 소리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노인이 내 말을 잘랐다. 산속이라. 원래 그렇소. 워낙 낡은 건물이라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가끔 헛것을 보거나 듣기도 하지.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혹은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귀찮다는 듯 혹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려. 노인은 다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더 이상 내게는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다. 나는 허탈한 심정으로 여관을 나섰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자니 어젯밤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왔다. 이대로 길을 잃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골짜기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나는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여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이 안개보다는 저 낡고 음산한 여관 안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었다.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위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삼겹사호로 돌아왔을 때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치우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노인이 올라와서 치운 걸까 하지만 그는 내가 방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로비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여관에는, 그리고 이 방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의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설령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 호기심이 될지라도. 결국 나는 이 까마귀 골짜기 여관에, 그리고 이 삼겹사회에 하루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어젯밤의 공포는 생생했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기 같은 것이 고개를 들었다.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어쩌면 나는 이 기괴한 장소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내 예민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아침에 사라졌던 깨진 거울 조각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내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누가 들어와 그것을 치웠단 말인가. 여관 주인 노인은 계속 로비에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이 낡고 텅 빈 여관에서 다른 직원의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나는 삼겹사후 방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나를 괴롭혔던 소리들의 근원, 그리고 이 방에 떠도는 불길한 기운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알아내고 싶었다. 가장 먼저 벽지를 살폈다. 빛바랜 꽃문의 벽지는 여러 곳이 들뜨거나 찢어져 있었다. 특히 침대 머리맡 부분의 벽지는 다른 곳보다 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얼마 전에 새로 도배한 것처럼. 나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긁어보았다. 그러자 얇은 벽지 한 겹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듯한 검붉은 얼룩이 밴 또 다른 벽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카펫에서 보았던 그 얼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것도 와인 자국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까? 벽을 두드려 보았다. 어떤 곳은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옷장이 놓인 쪽 벽은 유독 텅 빈 소리가 울렸다. 마치 그 뒤에 숨겨진 공간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옷장을 밀어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그 뒤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침대 밑도 확인해 보았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먼지가 자욱했고, 구석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단추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침대 밑에서조차 그 스산한 한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옷장에서는 여전히 그 역겨운 냄새가 풍겨나왔다. 아무리 코를 킁킁거려도 정확히 어떤 냄새인지 규정하기 어려웠다.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희미한 철, 진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비릿하고 달콤한 부패의 냄새. 나는 옷장 가장 안쪽 어두컴컴한 구석에 손을 넣어 더듬거려 보았다. 그러자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녹슨 작은 열쇠였다. 너무나도 낡고 평범해 보이는 열쇠.
하지만 이 음산한 방 안에서 발견된 이 열쇠는 어쩐지 불길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방 안에는 이 열쇠로 열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낡은 잠금 장치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헐거웠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뿐이었다. 간간히 안개 너머로 보이는 검은 나무 형상들이 마치 음흉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다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난히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마치 나를 비웃거나 경고하는 것처럼 방 안을 둘러보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 같은 것.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낡은 가구와 빛바랜 벽지뿐. 어쩌면 정말로 내가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가 보았다. 3층 복도는 낮에도 여전히 어둡고 음산했다. 다른 방들의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 벽에 걸린 그림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부분 풍경화였는데 하나같이 어둡고 황량한 분위기였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그림이 하나 있었다. 숲속에 홀로 서 있는 낡은 오두막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오두막의 모습이 어쩐지 이 까마귀 골짜기 여관과 닮아 보였다. 그리고 그림 속 오두막 창문 안에는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너무 작고 흐릿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눈이 마치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섬뜩했다. 더 이상 복도에 머무를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였다. 방 한가운데 내가 아침에 보았던 카펫 위에 검붉은 얼룩 주변으로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샌 걸까? 하지만 천장은 멀쩡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온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보았다. 차갑고 약간 끈적이는 액체였다. 그리고 희미하게 비릿한 냄새가 났다. 피였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내 상상이 아니었다. 이 방에서는 분명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나를 붙잡았다. 옷장에서 발견한 낡은 열쇠, 벽지 뒤의 얼룩, 그림 속의 기이한 형상,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핏물.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일지도 모른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방 안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어젯밤보다 더 끔찍한 밤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방 안의 의자를 끌어다 문을 막고 손에는 묵직한 책 한 권을 꽉 쥐었다. 오늘 밤 나는 절대로 잠들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든 똑똑히 지켜보고 말리라.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어젯밤의 그 소리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속삭임, 긁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질질 끄는 소리.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그 소리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나를 향해, 이 방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 방을 감싸는 아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로 문을 단단히 막고 손에는 어제 발견한 낡은 열쇠와 두꺼운 책을 각각 쥐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냉정해진다고 했던가. 자정이 넘어서자 어김없이 그 소리들이 시작되었다. 벽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아주 낮고 불분명했지만 마치 여러 명의 원혼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지독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이따금 그 속삭임 사이로 내 이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서연아, 이서연, 나를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저주하는 것일까? 벽을 긁는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긁는 수준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벽을 찍어내고 파헤치고 부수려는 듯했다. 마치 관 속에 갇힌 짐승이 발버둥 치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벽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고 나는 거대한 무덤 속의 산채로 갇힌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던 질질 끄는 소리, 그 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바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리고 곧이어 아주 느리고 신중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똑. 예의 바르지만 섬뜩한 죽음의 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손잡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덜커덩, 덜커덩.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미친 듯이 애쓰고 있었다. 의자로 막아놓은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처럼 삐걱거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방 안의 전구가 요란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불빛은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암흑과 함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완전한 어둠.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이 암흑을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느꼈다. 내 목덜미에 와닿는 차가운 입김. 마치 얼음 조각을 갖다 댄 것처럼 소름 끼치는 냉기였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찾았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혹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괴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잔인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침대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침대 밑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책과 열쇠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 내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 역겨운 냄새는 더욱더 진동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부패한 살점의 냄새, 죽음의 냄새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벽 쪽으로 기어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형체도 없었고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나를 압도했다. 그것이 내뿜는 아기와 증오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했다. 손으로 벽을 더듬다가 문득 어제 발견했던 벽지 뒤의 공간이 떠올랐다. 혹시 그곳으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미친 듯이 벽지를 찢어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벽지가 찢겨나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좁고 깊은 또 다른 통로였다. 마치 짐승의 굴처럼 어둡고 축축한 공간. 그리고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점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가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구멍에서 멀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구멍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길고 앙상한 팔다리, 뒤틀린 몸, 그리고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검붉은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뼈마디가 붉어진 시체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챙그랑 내가 떨어뜨렸던 낡은 열쇠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거짓말처럼 나를 덮치려던 그것의 움직임이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저지당한 것처럼.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벽 속의 어둠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일까?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와 마주쳤던 것일까? 정신을 차리고 더듬더듬 바닥을 기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낡은 황동 열쇠. 그것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열쇠가 나를 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또 다른 공포가 엄습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이 방 어딘가에, 혹은 이 여관 어딘가에 숨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작은 열쇠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내가 살아남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이것이 까마귀 골짜기 여관 삼갭 사회에서 벌어진 한 평범한 여자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라도 창밖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보다 더 깊은 절망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온몸의 감각은 둔해졌고 정신은 끊어질 듯한 형이증 속에서 간신히 붙들려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준 듯한 낡은 열쇠의 존재가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날이 밝았지만 방 안의 음습한 기운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밤 동안 응축되었던 아기가 더욱 짙게 내려앉은 듯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일어섰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어젯밤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기어나왔던 벽의 구멍이었다. 이제는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쪽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코를 가까이 대자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퀴퀴한 부패의 냄새가 역겹게 풍겨나왔다. 그 안으로 다시 한번 손전등 빛이라도 비춰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것과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열쇠를 꽉 쥐고 있었다. 어젯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열쇠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끔찍한 존재로부터 나를 잠시나마 보호해 준 것은 분명했다. 어쩌면 이 열쇠가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방에 머무를 수는 없다.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릴 여유도, 여관 주인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짐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이 몸뚱이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이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로비로 내려갔다. 여관 주인 노인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신문을 읽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혹은 내 운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섬뜩한 눈빛이었다. 떠나시려는구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네, 당장 떠나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어젯밤 제 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이 여관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손님,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까마귀 골짜기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미한 곳이죠. 가끔 길 잃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가끔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장난이라고요? 나는 기가 막혀 되물었다.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악령이에요. 사람을 해치려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내 말을 잘랐다. 이곳의 존재들은 대부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에게 작은 경고를 보낼 뿐이죠. 하지만 가끔은 도를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거나 너무 깊이 파고들려는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노인은 내가 지난밤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전화 좀 쓰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유감스럽게도 어젯밤 폭우로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복구되려면 며칠은 걸릴 겁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당분간 이 골짜기를 오가는 버스는 없을 겁니다.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이 미치광이 노인과 정체 모를 악령이 도사리는 이 여관에 갇혀버렸다. 그때 내 시선이 로비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에 꽂혔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물쇠의 모양이 어쩐지 낯익었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열쇠와 기묘하게도 닮아 있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홀린 듯 괴짝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 나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끼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괴짝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괴짝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낡은 책자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여있던 것은 빛바랜 가죽 표지의 두꺼운 책이었다. 까마귀 골짜기 여관 숙박 기록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기록들이었다. 투숙객들의 이름과 숙박 날짜, 그리고 간혹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휘갈겨 쓴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삼겜 사회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삼검사호. 그 방에 머물렀던 수많은 이름들 옆에는 붉은 잉크로 기괴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실종됨, 돌아오지 않음, 밤새 비명을 지르다, 정신착란,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록 중 하나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선영, 1년 전 실종된 대학생. 그녀도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돌아오지 못했다. 숙박 기록부 밑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여러 장 끼워져 있었다. 까마귀 골짜기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은 묵묵부답. 고립된 여관의 비극. 생존자 없어. 저주받은 땅 까마귀 골짜기. 또다시 의문의 죽음. 수십 년에 걸쳐 이 여관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이었다. 기사 내용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혹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나는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아주 낡고해진 한 장의 편지였다. 수십 년 전 이 여관의 주인이었던 한 남자 지금의 노인과는 다른 사람이었다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 초고인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통제에 있지 않네. 밤마다 그것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굶주려 하고 있어. 여관을 찾아오는 순진한 영혼들의 공포와 절망을 양식 삼아 그것은 점점 더 끔찍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네. 처음에는 그저 작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형체를 갖추고 사람들을 해치려 드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네. 이 저주받은 골짜기와 여관은 그것의 영역이 되어버렸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 뿐일지도 모르네. 그것과 함께 나 역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 여관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령,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존재를 가두어 놓은 감옥이자 동시에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다. 그리고 여관 주인들은 대대로 그 존재를 관리하거나 혹은 그것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지금의 저 노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셨구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와 함께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오. 이대로 그것의 다음 희생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관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리고 로비 가장 안쪽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서부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끽, 끽. 나무 바닥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오고 있었다. 여관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다. 낡은 목재들은 부서지고 뒤틀렸으며 벽에서는 흙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여관 주인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재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혹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초연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로비 가장 안쪽 어둠이 응축된 복도 끝을 향해 있었다. 끼익. 적 나무 바닥이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 벽의 구멍에서 보았던 머리 없는 형상의 존재.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어젯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끔찍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한 거대한 키.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고 비틀린 팔다리.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액체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며 바닥을 적셨고 그 액체가 흘러내린 자리에서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강한 산성 물질처럼 그것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관 전체가 흔들렸고 주변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얼음 조각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지독한 부패의 냄새. 이제는 로비 전체가 그 악취로 가득 차 헛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다. 테이블 밑에 숨어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일까?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고개가 없으니 내려다본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의 시선이, 아기에 찬 그 무엇인가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큐아, 그것이 포효했다.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없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그 소리만으로도 고막이 찢어지고 정신이 파괴될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그 소리는 뼈를 관통해 뇌수까지 뒤흔드는 듯했다. 그것이 나를 향해 뒤틀린 팔을 뻗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시커멓고 거대한 손. 그 손톱은 날카로운 단검처럼 번뜩였다. 저 손에 잡히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열쇠를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해 내밀었다. 어젯밤 이 열쇠가 나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열쇠는 그저 차가운 쇠붙이일 뿐. 거대한 악의 앞에서 무력했다.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대로 이 미지의 존재에게 아직 포기하기엔 이루.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관 주인 노인이었다. 그는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손에는 등유가 담긴 낡은 램프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불타는 성냥개비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여.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중얼거리며 불타는 성냥개비를 램프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불붙은 램프를 그것을 향해 던졌다. 화르르륵 램프는 그것의 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등유가 쏟아지며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캬!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불길에 휩싸인 그것의 몸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머리가 없는 부분에서 흘러내리던 검붉은 액체는 불길과 만나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불타는 몸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려 했다. 그 집요함과 아기의 소름이 돋았다. 어서 노인이 소리쳤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오. 그는 나를 잡아 끌어 일으켰다. 그리고 로비 한쪽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오래된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 여관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한 낡은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까마귀 골짜기 여관의 최초 설립자로 보이는 매서운 눈매의 남자였다. 저 초상화 뒤요. 그 편지에서 보았을 것이요. 그것을 봉인했던 혹은 그것을 불러냈던 근원적인 매개체가 있을 것이요. 나는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것은 더 이상 내 통제에 있지 않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 저 초상화 속 인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친 듯이 초상화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러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낡은 나무 판자로 막힌 작은 공간이었다. 노인은 근처에 있던 부직갱이로 나무 판자를 부수기 시작했다. 불타는 그것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불길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 마침내 나무 판자가 부서지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문양들이 음각되어 있었다. 열쇠 노인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 열쇠로 열 수 있을 것이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열쇠를 상자 앞면의 작은 열쇠 구멍에 꽂았다. 마치 처음부터 이 열쇠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검게 변색된 인간의 심장처럼 보이는 섬뜩한 형상의 돌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하게 맥동하고 있었고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깊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 위에는 피로 쓴 것 같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림자의 주인, 영원한 밤의 지배자, 아비규환의 군주. 이것이 그것의 이름이자 그것의 본질인 것인가? 이것을 불 속에 던져야 하오. 노인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이것이 그것의 핵이오. 이것이 사라지면 그것도 함께 사라질 것이오. 나는 돌덩어리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끈적이는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돌덩어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내 팔을 휘감으려 했다. 동시에 불타던 그것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것의 불타는 손이 나를 향해 뻗어 오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노인의 절규, 불타는 그것의 끔찍한 형상, 그리고 내 손 안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돌덩어리.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돌덩어리를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안 돼. 그것이, 그리고 어쩌면 노인이 동시에 내지른 듯한 절규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은 돌덩어리는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마자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덮치려던 거대한 불타는 형상 역시 더욱더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것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고 형체는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비명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재가 되어 부서져 내리듯 그것은 천천히 쓰러져 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로비는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불길은 여전히 군데군데 타오르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아기의 찬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매캐한 연기와 제 냄새만이 가득했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여관 주인 노인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아주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끝났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 나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무너져 내린 벽난로의 잔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불 속에 던졌던 그 검은 돌덩어리였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도 전혀 타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섬뜩한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면의 붉은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아니,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령이 소멸한 후 로비에는 잠시 동안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타다 남은 목재들이 간헐적으로 톡톡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매캐한 연기가 여전히 코를 찔렀지만 아까와 같은 살을 애는 듯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거의 모든 기력을 소진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다는 현실감이 뒤늦게 밀려왔다. 여관 주인 노인은 벽에 기댄 채 깊게 펜주름 사이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다. 정말로 끝난 겁니까? 내가 힘겹게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적어도 저 거대한 악령은 이제 사라졌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 골짜기를 공포로 물들였던 존재가 말이오. 하지만 내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벽난로의 잔해 속, 아직도 희미하게 불씨가 살아있는 그곳에 아까 내가 던졌던 검은 돌덩어리가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며 더욱 음산하고 불길한 검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표면에 새겨진 핏빛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저건 왜 그대로인 거죠? 내 목소리에는 새로운 공포가 실려 있었다. 노인의 시선도 그곳을 향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평온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노인은 거의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분명히 저것이 핵이라고 했어. 저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급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비틀거리며 돌덩어리에게 다가갔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안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못하는 듯 했다. 노인이 돌덩어리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려는 순간 돌덩어리에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노인의 팔을 휘감았다. 크악! 노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미라처럼 말라붙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핵이 아니었어. 노인이 피를 토하듯 힘겹게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이것 자체가 그것의 본체였던 게요. 우리가 소멸시킨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들고 있던 낡은 등유 램프만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망견자실했다. 유일한 조력자였던 노인마저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저 검은 돌덩어리, 모든 악의 근원이자 소멸시켰다고 믿었던 존재의 본체, 그것은 여전히 건재하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악의를 뿜어내고 있었다. 돌덩어리에서 피어오른 검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며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닿는 모든 것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는 듯했다. 벽과 기둥은 검게 변하며 녹아내렸고 타다 남은 불씨마저 그 검은 안개에 삼켜지자 힘없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다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절망적인 목소리들이었다. 그것들은 내 뇌 속으로 직접 파고 들어와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너는 우리의 것이다. 영원히 이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을 것이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돌덩어리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때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급. 그 비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그 안에 이 상황을 해결할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미친 듯이 괴짝 속의 서류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마침내 가장 밑바닥에서 아주 낡고 해진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말한 비급인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대 문자로 보이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기괴한 그림과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도저히 해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절망감이 다시 나를 덮치려 할 때 두루마리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현대 한국어로 된 주석 같은 것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후대의 누군가가 남긴 것이리라. 그림자의 심장은 오직 최초의 피로만 더럽혀질 수 있으며 태초의 어둠이 시작된 곳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최초의 피태초의 어둠이 시작된 곳,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머리를 쥐어짰다. 최초의 피라는 것은 아마도 이 저주를 시작한 존재, 혹은 그 존재에게 처음으로 희생된 자의 피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백 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태초에 어둠이 시작된 곳, 그것은 아마도 이 까마귀 골짜기 어딘가에 있는 이 모든 아기가 처음으로 발현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 터였다. 그곳에 저 돌덩어리를 가져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내 시선이 괴짝 안에 남아있던 또 다른 물건에 꽂혔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손으로 그린 듯한 까마귀 골짜기의 지도였다. 지도에는 현재의 여관 위치와 함께 골짜기 깊숙한 곳, 험준한 산세 너머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된 지점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망자의 샘, 망자의 샘. 그 이름만으로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쩌면 저곳이 바로 태초의 어둠이 시작된 곳일지도 모른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검은 안개에 잠식되어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돌덩어리를 들고 미지의 장소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떠나거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검은 돌덩어리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여전히 불길한 빛을 내뿜으며 낮은 진동을 울리고 있었다. 그것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았다. 나는 근처에 떨어져 있던 불에 타다 남은 천 조각으로 손을 감싸고 심호흡을 한 후 재빨리 돌덩어리를 집어들었다. 돌덩어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든 순간 뇌 속의 속삭임이 더욱 거세졌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내 머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끔찍한 환영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피와 살육, 절규와 고통,
이 돌덩어리가 수백 년 동안 흡수해온 모든 악몽들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내던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그리고 낡은 지도와 양피지 두루마리를 챙겨 들고 검은 안개가 자욱한 로비를 빠져나왔다. 여관 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저 검은 돌덩어리가 내뿜는 악의의 연장선이자 이 골짜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저주의 일부였다. 나는 지도를 펼쳐 망자의 샘 위치를 확인했다. 여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골짜기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착한다고 해도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저주받은 돌덩어리를 품에 안고 안개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까마귀 골짜기 여관을 나선 순간부터 세상은 온통 잿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는 방향 감각을 앗아갔고 축축한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품에 안은 검은 돌덩어리는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다. 마치 살아있는 악의 덩어리를 안고 있는 듯한 불쾌함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나는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다. 낡은 지도는 안개 속에서 거의 무용지물이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망자의 샘이 있을 법한 골짜기 깊숙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험준한 상일이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 날카로운 돌부리, 그리고 얼굴을 핥히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끊임없이 나의 전진을 방해했다. 돌덩어리의 영향 때문일까? 골짜기는 평소보다 더욱 음산하고 적대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개 속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움직이는가 하면 어디선가 굶주린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은 여관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욱 교활하고 악의에 차 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나를 절망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포기해라. 어차피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돌은 내 것이다. 그것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어둠 속에서 안식을 찾아라. 모든 것은 부질없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속삭임에 저항했다. 머릿속으로는 비급에 적혀있던 문구를 되뇌었다. 그림자의 심장은 오직 최초의 피로만 더럽혀질 수 있으며 태초의 어둠이 시작된 곳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최초의 피, 태초의 어둠.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이 악몽을 끝낼 유일한 열쇠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저 검은 돌덩어리의 악의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것만 같았다. 길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기도 했고
썩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계곡을 건너기도 했다. 그때마다 품에 안은 돌덩어리는 더욱 격렬하게 진동하며 나를 방해하려 했다. 마치 자신의 안식처로 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한 번은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탈길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다행히 근처의 나뭇가지를 붙잡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팔과 다리에는 생채기가 가득했다.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은 내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문득문득 여관에서 겪었던 끔찍한 환영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노인의 마지막 모습과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얼마나 더 깊이 들어왔을까. 주변의 풍경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앙상하게 말라 죽거나 기괴하게 뒤틀린 구목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유황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역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이 죽은 나무 가지 위에 새까맣게 앉아 일제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저주이자 죽음의 그림자였다. 깍깍. 까마귀들이 일제히 울부짖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합창처럼 골짜기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망자의 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도의 표시에 따르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았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자 마침내 그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망자의 샘.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샘이나 연못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싱크홀처럼 움푹 파인 거대한 구덩이였다. 구덩이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그 안에서는 검고 끈적이는 마치 타르 같은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온통 검게 변색된 바위와 죽은 나무들 뿐이었다. 마치 지옥의 한 귀퉁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다. 구덩이에서 피어오르는 유독한 증기는 숨을 막히게 했고 주변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냉기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검은 돌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은 망자의 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진동했고 이제는 뜨겁기까지 했다. 마치 용광로 속의 쇳덩이처럼. 여기가 태초의 어둠이 시작된 곳이란 말인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때 품에 안고 있던 돌덩어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아기와 함께 검은 에너지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그 힘에 밀려 뒤로 나자빠졌다. 돌덩어리는 내 품에서 벗어나 대굴대굴 굴러 구덩이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그리고 그 순간 구덩이 안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부글거리던 검은 액체가 거대한 기둥처럼 하늘로 치솟더니 이내 인간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관에서 보았던 머리 없는 존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끔찍했다. 온몸이 검은 진흙과 타르로 뒤덮여 있었고 군데군데 뼈와 살점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손에는 거대한 검은 낫이 들려 있었다. 마치 죽음의 신 타나토스처럼 그것이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고개가 없으니 몸 전체를 돌렸다는 표현이 맞겠지. 그것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공포와 절망감은 이전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골짜기의 진정한 주인이자 모든 악의 근원인 것인가?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뱀 앞에 개구리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때 내 머릿속에 비급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최초의 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였다. 검은 타르와 진흙으로 뒤엉킨 거대한 형상. 그 손에 들린 거대한 낫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섬뜩한 빛을 내뿜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검은 돌덩어리는 격렬하게 맥동하며 그 끔찍한 존재와 공명했다. 마치 어미를 만난 새끼 짐승처럼, 혹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 충견처럼. 최초의 피. 비급의 마지막 구절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최초의 피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했다. 이 골짜기에서 처음으로 희생된 자의 피, 아니면 이 저주를 시작한 존재의 피. 지금 이 순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죽음의 사자처럼 보이는 그것이 나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대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것이 내뿜는 절망과 공포의 파동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듯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미 나는 이 거대한 무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 까마귀 골짜기를 찾아온 것도, 삼금사회 묵었던 것도, 낡은 열쇠와 괴짝 속의 기록들을 발견한 것도, 그리고 마침내 이 망자의 샘에 도달한 것까지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날카로운 것, 무엇이든 좋았다. 그때 아침에 깨진 거울 조각 중 가장 큰 파편 하나를 무심코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이 떠올랐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무의식적인 자기방어 기제였을지도. 나는 그 거울 조각을 꺼내 들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최초의 피가 반드시 과거의 어떤 특정한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것은 이 저주를 끝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자의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물. 나는 결심했다. 어차피 이대로 죽는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죽음의 형상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것의 거대한 낫이 내 머리 위로 치켜 올라갔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피 흘리는 손으로 검은 돌덩어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거울 조각으로 내 손목을 깊게 그었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왔다. 그 피는 검은 돌덩어리 위로 쏟아졌고 차갑게 식어있던 돌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내 피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개와 돌덩어리에서, 그리고 동시에 죽음의 형상에게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자 분노의 절규이자 그리고 소멸의 단말마였다. 검은 돌덩어리는 내 피를 머금고 붉은빛과 검은빛을 번갈아 내뿜으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표면에 새겨져 있던 핏빛 글씨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다가 이내 검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죽음의 형상은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고 그 거대한 몸체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검은 타루와 진흙이 녹아내리며 악취를 풍겼고 그 안에서 수많은 원혼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망자의 샘 구덩이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부글거리던 검은 액체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땅은 갈라지고 무너져 내렸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찾아온 듯한 대혼란이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바라보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을까. 검은 돌덩어리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마치 유리처럼 부서져 내린 돌조각들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죽음의 형상 역시 마지막 발악처럼 거대한 폭발과 함께 완전히 소멸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차갑고 축축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지독했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망자의 샘 구덩이는 거대한 함몰지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검은 액체가 끓어오르지 않았다. 대신 맑은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 까마귀 골짜기를 뒤덮고 있던 음산하고 적대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손목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피는 멎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끔찍했던 존재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처참하게 변해버린 지형만이 지난밤의 악몽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골짜기의 저주를 끝낸 것인지도 모른다. 까마귀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산 아래 마을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일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골짜기가 이제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일기장은 여기서 끝맺으려 한다. 까마귀 골짜기의 기억은 아마 평생 나를 따라다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골짜기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환청처럼 들려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니면 어둠은 그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지배인은 천천히 낡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야기는 잘 들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호텔 로비의 정적을 갈랐다. 오늘 밤 저희 호텔 작은 죽음이 준비한 메인 요리는 바로 이서연이라는 한 용감한 여성의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그녀의 피로써 정화된 까마귀 골짜기는 과연 영원한 평화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독백처럼 어둠은 그저 잠시 숨죽이고 있는 것뿐일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깊은 어둠을 응시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며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호텔 작은 죽음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박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 이서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작은 위안 혹은 새로운 악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호텔 작은 죽음에는 아직도 수많은 분실된 일기장들이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절망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매혹이 숨겨져 있지요.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손님 여러분, 그리고 다음번 방문 시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맛보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박지배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저주처럼 호텔 로비의 싸늘한 공기 속에 낮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호텔 작은 죽음의 밤은 다시 한번 깊고 은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